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꿀단지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것에 대한 그 명칭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부터 조금 알아보도록 하자면, 한나라가 이제 삼국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게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이 세 나라로 분열이 되게 돼요. 후한이 멸망하고 나서부터 그때까지 수에 의하여 통일이 될 때까지의 남북으로 나뉘어서 대립하던 그 시기를 우리는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위진 남북조 시대인지 제가 지금부터 표를 그려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후한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멸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여기에 써보도록 할게요. 후한이 멸망이 되고 나서 세 가지 나라, 즉 삼국으로 나뉘게 돼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로 나뉘게 되었고요. 이 위나라가 진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나라는 5호 16국과 동진으로 나뉘어지게 돼서 송, 제, 양, 진, 북위가 되고 요렇게 그런 것이 이렇게 돼서 수나라가 성립이 되게 됐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는 북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를 북조 그리고 요때를 남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나라가 멸망하고 나서부터 수나라에 의해 통일이 될 때까지 위나라, 진나라, 남조, 북조, 즉 위진, 남북조 시대를 우리가 그 대립하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한이 멸망하고 나서 중국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위, 촉, 오의 이 세 나라로 분열이 되어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왜 이렇게 목이 막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삼국 중에서 위나라가 이제 삼국 중에서 이제 진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진나라는 위나라를 이어서 진나라가 이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삼국이 어떤 삼국? 위, 촉, 오. 이 삼국이 진나라에 의하여 통일이 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때 이 진나라에 대한 내용부터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할 건데요. 진나라가 왜 멸망이 되게 되냐면 선비족이나 흉노족처럼 유목민족의 공격으로 인하여 화북 지방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강남 지방, 지금 중국의 창장강, 양쯔강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요. 동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가 동진을 세우게 되는데 그 과정, 이 동진을 세우게 되는 과정에서 선비족이나 흉노족과 같은 유목민족의 침입에 의하여 화북지방을 빼앗기게 됩니다. 약탈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창장강 쪽으로 이동을 해서 동진을 세우게 됩니다. 강남지방. 그리고 이 동진이 바로 요 동진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 이후로 화북 지방에서는 유목민족들이 여러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화북지방이 어디였냐면 진나라의 화북지방을 유목민족이 빼앗아 갔다고 했어요. 그 화북지방에서 유목민족들이 여러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들을 다 일컬어서 우리가 5호 16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흉노족, 선비족, 갈, 강, 저의 5민족을 5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6개의 나라, 그러니까 5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16개의 나라로서 5호 16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호는 오랑캐호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호 16국에 대한 뜻풀이를 해야겠죠. 여기서 5호는 선비족, 흉노족, 갈강, 그래서 호가 오랑캐를 이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동진을 이어서 한족이 새로운 여러 왕조가 교체가 되면서 화북 지방의 나라들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5호 16국은요, 어떤 나라에 의하여 통일되게 되었나요? 바로 북이라는 나라에 의하여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남 지방에서는 동진을 이어서 여러 왕조가 교체가 되어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처럼 여러 왕조가 교체가 되면서 화북 지방의 나라들과 서로 어떻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한 나라가 삼국으로 분열된 이후부터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후한이 삼국으로 분열된 그 이후부터 수나라에 의하여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으로 나뉘어서 대립하던 시기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때 우리가 위진남북조 시대도 그렇지만 우리 춘추 전국시대도 기억나시죠? 이 두 시대 모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특징이 있다면 어떤 쪽으로 발전이 있었나요? 사회적인 면, 문화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큰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이때는 많은 발전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위진남북조 시대는 우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문화적 면에서는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화북 지방에서 북이 지금 요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는요, 한족을 통치를 하게 돼요. 근데 북이가 이제 화북 지방을 통일을 하게 되면서 이주민인 유목민족과 토착민인 농경민족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북이는 화북지방을 통일시켰어요. 그런데 이주를 하고 있던 유목민족은요, 우리가 가축을 키우면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는 민족이고요. 농경민족은요,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을 해서 살아가는 민족들이에요. 움직이는 민족들과 정착하는 민족들이 한 나라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갈등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효문제가요, 호족과 한족의 융합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족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북이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과 토착민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죠. 갈등이 생기게 되니까 효문제는 우선 러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요. 효문제는요, 한화정책이라는 것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한화정책이라는 것은 호족과 한족의 융합을 촉진시키고 한족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그 정책을 말하는데요.
효문제는 한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한화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호족과 한족이 사이좋게 지내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자, 부기가 균전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균전제라는 것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균전제는요. 국가가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농민에게 지급하던 제도로서 수와 당으로 계승이 되게 되는데, 자, 균전제는요. 우리나라에서 너희들한테 이 정도면 좀 살만하겠는데? 적절하게 수확할 수 있겠는데? 라는 그 정도의 땅을 모든 농민들에게 일정하게 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균전제를 실시하게 되면 왜 사회가 안정됐냐면, 자, 효문제가 실시한 첫 번째 제도가 바로 균전제인데요. 이 균전제가 왜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냐면, 원래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효문제가 노력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유목민과 토착민의 갈등 때문에서였죠. 균전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목민들도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 점차 정착하는 생활에 길들여지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사회가 안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한족들한테만 좀 불리하게 한다면 아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한족의 발전된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게 돼요. 그리고 또한 그 특징에 의하면요. 선비족의 풍습을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족의 언어와 의복을 사용하게 되고요. 선비족에게는 한족의 성씨를 부여하게 되고요. 한족과 성비족의 혼인을 장려하면서 한족과 성비족 너네 사이좋게 지내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한족들에 의하여 강남 지방이 개발이 시작되게 돼요. 그러면서 강남의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한족의 문화 계승이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한족의 언어와 의복을 사용하였고 선비족에게 한족의 성씨를 부여하며 한족과 성비족의 혼인을 장려시켰다라는 부분에서 한족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때 그러면 여기 부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키워드로 알아줘야 할 게 균전제를 실시했다는 점과 한족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효문제는요, 한화 정책이라는 걸 했는데 그게 뭐였다? 호족과 한족의 융합을 촉진하고 한족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제도였다. 자, 정치적으로는요, 부족 질서를 귀족적 관료제로 재편을 하게 되면서 유력 부족의 지배자들을 한족의 귀족 과문과 같이 관리로 등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이게 어떤 느낌이 조금 강하냐면 구품 중정제라는 것을 실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각 주나 군에 중정관을 두어서 지방의 인재를 추천하도록 한 제도로서 거기에 있던 거기에 있던 한족들이 그 귀족 가문과 같이 관리로 등용이 되게 되는데, 남조 시기에 가면요, 한족들의 개발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말했을 때 제가 강남 지방에서 한족들의 이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강남의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라고 했죠. 그것의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는 농업 기술로 농경지를 개발하게 되고 벼농사와 수공업을 발달시켰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구품 중정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관리가 향촌의 여론을 듣고 재능, 인품 등에 따라 등급을 매겨 인재를 추천하면서 그 추천된 사람을 중앙정부가 관리로 임용하는 제도인데요. 이때는 그 관리가 향촌에 가서 제가 인재를 추천하려고 왔는데 혹시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있던 유력 가문인 호족이 예, 우리 아들 아니면 우리 사촌 아들이 정말 사람이 아주 인품도 성실하고 재능도 있어 라면서 관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문벌귀족의 사회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이제 좀 안 좋긴 하지만 능력 중심 사회보다는 이제는 가문 중심의 사회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호족들의 세력은 더 커지고 황제권은 약화되었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남조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그렇게 크게 나누지는 않을 것이고요.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이라는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우리가 구품 중정제라는 것을 실시를 하게 된다. 기억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구품 중정제에 의해서 이제는 호족이 관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능력 중심보다는 뭐가 더 커진다? 그렇지. 가문 중심이 더 커진다. 자, 이로 인해서 황제권은 강화되었다, 약화되었다, 황제권이 약화되었다라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때는 이 황제권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귀족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하였다라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아보게 되었냐면 도연명의 시와 고개지의 그림, 왕이지의 글씨 등에서 우리는 이 귀족 문화가 발달하였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가문 중심의 사회가 커지게 되니까 그 가문 중심의 사회로 변화를 하게 되니까 가문만 세면 우리가 평생 놀고 먹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이 문벌 귀족들이 비슷한 가문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점차 강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때는 제가 지금 요 부분을 말씀드릴 차례네요. 귀족들은 이러한 지위를 배경으로 수준 높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고요. 특히 시는 도연명, 그림은 고개지, 글씨는 왕희지가 굉장히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우리 고개지의 여사잠도의 일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귀족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림은 고개지였죠. 시는 도연명, 그림은 고개지, 그리고 그렇죠. 글씨는 왕희지가 굉장히 유명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보자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종교를 통하여 누군가를 믿으면서 누군가에게 대한 희망을 얻으면서 정신적인 위안을 얻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불교가 국가와 귀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굉장히 널리 보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뭐에 따라서 볼 수가 있냐면 대규모 석굴 사원, 예를 들면 원광석굴, 룽먼석굴, 둔황, 막고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비단길 중심 유충지를 통해서 우리가 대규모 석굴 사원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고구려와 백제의 전파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불교가 고구려와 백제에 전달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도가 사상과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한 도교가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도교는요, 약간 불로장생의 그걸 초점에 맞춘 종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뭐 청담 사상도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청담 사상이 무엇이냐면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인데요. 이 사상은 귀족들을 중심으로 유행을 해서 죽림칠현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대나무 죽이에요. 그래서 대나무가 있는 곳에서 7명의 사람들이 이 청담 사상을 받들여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그리고 이 시기에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가 전달되었다. 그리고 도가사상, 신선사상, 도교가 본격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도교뿐만 아니라 청담 사상도 유행을 하게 되었다. 청담 사상은 자연에서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진남북조 시대를 봤어요. 우리 이제는요,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차례입니다. 가봅시다. 자, 오랫동안 북조와 남조, 즉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중국이요, 수에 의하여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 문제가요, 중국을 589년에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수는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수 문제가 통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과 지방 행정기구를 비롯해서 토지와 세금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한편 시험에 의해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과거제는요, 이제 가문 중심의 사회였던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귀족 세력을 누르고 중앙 집권, 황제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전에 문제가 뭐였어요? 그렇지, 호족들이, 즉 가문들끼리 결혼하면서 그들의 힘을 강화시키고 가문들의 힘이 세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즉 능력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가문 중심의 사회여서 황제권은 떨어지고 그 귀족들의 세력이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반대로 이걸 이제 제대로 잡아야 한다. 황제권을 좀 올려야 한다. 그러면서 과거제라는 것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과거제가 왜 귀족 세력을 억제를 하게 되냐면, 과거제를 실시할 때 왕이 직접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제라는 것은 시험을 보면서 관리를 선발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시험을 보면서 관리를 선발하게 된다면 능력 중심 사회로 조금 더 치우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귀족들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면서 능력적으로 좀 더 발전된 사람들만 과거제 통과를 하게 되면서 관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귀족들의 세력을 조금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나중에는 중국의 대부분이 이 과거제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제는 중국의 대표적인 관리 선발 방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내용부터 배우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시키게 되는데, 또한 중앙 및 지방행정계구, 토지와 세금 제도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가장 이슈가 되었던 두 가지. 하나는 과거제를 실시하면서 귀족 세력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운하를 건설했다는 것인데 수양제 때 완성을 하게 됩니다. 수가요, 이제 남북의 물자 유통을, 남북이 원래는 분단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로 통일을 시키게 되면서 물자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운하라는 것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수양제 때 완성이 되었다는 거, 수 문제의 아들이고요. 수 문제의 아들인 수양제 때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운하가 문제였어요. 대운하가 문제였는데 왜 대운하가 문제였냐? 대규모의 토목 공사가 점차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도 우리 일 해야 되는데 자꾸 나라에서 불러서 일하라고 해. 근데 그게 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고구려 침략을 굉장히 무리하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 원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을지문덕 장군이 이기게 된 살수대첩이라는 것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나라군을 완전 전멸시키게 되죠. 그럼으로부터 수는 급격히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건국한 지 30여 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나라가 삼국시대로서 고구려와 113만 대군으로 수나라의 113만 대군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된 살수대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운하, 그러니까 이 멸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대규모 토목공사, 그리고 고구려 침략의 실패 때문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침략의 실패. 이때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살수대첩이다 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백성의 불만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나라는 반짝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당나라의 건국과 발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당나라의 건국과 발전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얼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당나라는. 그래서 당나라 빠르게 훑고 이제 좀 다시 이제 약간 유럽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영상 당의 건국과 발전에 대한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